한성원은 일본어 세대의 남루한 시간을 덧대고 또 한강은 아버지 세대의 남루한 시간을 덧대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문학적인 쾌거를 이룬 큰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엮은 강의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의 썸네일은 두 줄짜리 썸네일, 한성원과 한강부녀는 남루한 시간을 덧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원은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이 당사자인 한강보다도 훨씬 더 그 아버지인 한성원 작가의 모습을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부녀는 둘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들입니다. 그리고 시를 썼고요. 썸네일 그 두 번째 줄, 남루한 시간을 덧대다는 한강의 소설,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적 소설 혹은 소설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산문시라고 해도 좋겠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한강 소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시에 가깝습니다. 흰이라고 하는 한자짜리 제목의 아주 가벼운 분량의 소설이 있어요. 여기 백쪽에서 따온 어구입니다. 남루한 시간을 덧대다. 저는 이 한성원 한강부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깊은 인연은 아니고 얕은 인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어서 그걸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소개가 이 두 분 부녀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설가 한성원은 193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연로한 고령의 연세입니다. 1939년생이요. 한글 세대의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대부분 1939년생이 해방되던 해에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이듬해 1946년에 입학을 했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주로 한글을 배운 첫 번째 연도의 세대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1946년 4월에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 조금만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1945년 4월에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입학을 해서 한 서너 달 일본어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2학기부터는 10월에 개학을 했으니까 10월부터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을 배운 첫 번째 세대가 1939년 세대인데, 이 세대가 우리의 한글 세대의 첫 번째 주자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인 정현종, 소설가 한성원, 그리고 평론가 백낙청, 그리고 국문학자 조동일, 이런 분들 다들 안에 한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자, 진주의 경상대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김수업 선생은 음력과 양력으로 인해서 1938년생이냐 1939년생이냐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1939년생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세대고, 하여튼 해방되고 국민학교에 입학한 첫 세대입니다. 이 다섯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일본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전에 일본어 교육을 받은 분들과는 전혀 좀 다른 언어를 구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김현, 김주연, 김주영, 김원일, 홍기삼, 이런 작가 비평가들이 또 우르르 안에 탄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한성원은 일본어 세대의 남루한 시간을 덧대고 또 한강은 아버지 세대의 남루한 시간을 덧대었다.
이래서 오늘 남노한 시간을 듣대다 하는 썸네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자꾸 자기 갱신을 하는 거죠. 앞 세대보다도 좀 더 나은 세대를 지향하니까 우리 듣대다 헝겊이 헤어졌으면 그 헤어진 헝겊 위에 다시 다른 헝겊을 얹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을 덧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속 세대가 반드시 앞 세대의 약점이나 결점, 단점 같은 것을 더 이렇게 어루만지고 더듬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덧대다 하는 것은 발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성원 선생은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요. 다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가족 4명이 다 작가들이다. 그러니까 한 가문을 이룬 작가다. 그 작가의 일가족과 저는 서친 인연이 있고요. 깊은 인연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지금 회상하려고 합니다. 1984년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그때였으니까 5월 말 아니면 6월 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요. 정확하게 40년 전인데요. 제가 잘 아는 소설가 선배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 복학생이었고 한 해 전에 신춘문예 문학평론 입선을 통해서 청년 비평가가 되었고 또 그 해에 제1회 만해 불교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학생 신분이었고요. 나이는 제가 그때 26살 나이였습니다. 그 소설가인 선배와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했는데 그 소설가 선배하고 인사동, 서울 인사동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저 먼 데를 쳐다보면서 같은 맥주집 안에 한성원 쌤 계시네. 내 저거 좀 갔다 올게. 그 옆에 아는 사람이고 한 10분간 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참 뭐 이야기하더만은 또 같이 맥주 마시던 분은 가버리고 그 선배가 내한테 가까이 와서 너 잘됐다 오늘 한성원 선생님께 내가 인사 소개할 테니 같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한성원 선생님을 맥주집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신인 문학평론가인데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 소설에 관한 글을 갖다가 곧 쓰려고 합니다. 하니까 한성원 선생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때 보는 순간이 너무 잘생긴 얼굴이에요. 꼭 영화 배우를 연상케 할 만큼 잘생긴 얼굴이고 40대 중반의 연세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에 관심이 있는 문화평론가들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면 그렇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불교에 관심이 많은 소설가인데 자네 반갑네 하면서 한참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며칠 후에 일요일 우리 집에 좀 오게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줄 테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해서 무슨 안에 주소하고 약도를 적어주고요. 그래서 2시인가 3시 우리 집에 오게나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집은 크고 서재는 넓은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넓은 서재에는 벽면에 서화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보도 같은 것을 보니까 판소리 소리꾼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판소리를 하려고 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혼자서 소리도 하고 고수로서 반주도 넣고 하기 위해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40년 전의 일을 더듬어 볼 때 큰 북이 안에 있었던 게 굉장히 이채로웠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자료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이전에 강주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던 그 버릇이 있는가 젊은 평론가를 앉혀놓고 불교와 소설에 대해서 일장연설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집으로 귀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해 1984년에 며칠 상간으로 2분을 배웠다 하는 것이 한성원 선생과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에 어느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재역 부근에 있는 어떤 출판사인데 출판사 이름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성원 선생님께서
오래전에 절판한 소설 포구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시 복간하려고 하는데 뒤에 해설이 필요한데 송희복 평론가에게 꼭 좀 안에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쓰시겠습니까? 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오셔서 교정지를 좀 받아 가시죠 해서 제가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써드렸고 머리 말에는 송희복 평론가가 해설을 써줘서 고맙다 하는 감사의 뜻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저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안에 좀 말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절판된 포구가 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 아니면 이듬해 1995년 그 신년 초에 복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1995년 신년 초에 저는 뜻밖의 또 문화평론가에서 영화평론가로 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서울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신춘문예에 영화평론이 있어서 투고를 하니까 당선되었어요. 스포츠 신문에 당선되었는데 그 시상식 하러 가니까 자매지인 서울신문과 스포츠 서울이 프레스센터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합동으로 시상식이 있었는데 서울신문 소설 당선자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선배님 저 한동님입니다 하는데 한국인 본명은 한국인이고 필명은 한동님으로 해서 소설에 당선되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한성원 선생의 장남과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같은 안에 시상식장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때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만났어요.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친구가 그때 당선된 작품이 변태시대라고 영화관에서 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는 남자를 변태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간음증 환자, 영화 본다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간음증, 조금 안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보여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훔쳐보기, 쉽게 우리 말하면 훔쳐보기의 심리적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소설의 소재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평론가로 마치 동시에 데뷔를 했으니까 서로가 통하는 바가 있어서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문학과 소설과 영화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 몇 차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만 대학 국문과 10년 후배입니다. 같은 과 10년 선후배끼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연히도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만나서 상도 받고 하니까 반가워서 서로 그 이후에 몇 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해에 가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김연 선생 5주기 기념 행사가 있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점에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해방기 문학비평연구라고 하는 학술서를 냈거든요. 그게 벌써 2년이 되어서 저한테 목포까지 가겠느냐 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 방문단 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사 앞에서 목포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하는 문인들이 30 몇 명 간 것 같습니다. 1박 2일 행사였고 행사가 강행군이었어요. 이틀 동안 이것저것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세미나도 있었고 제막식도 있었고요. 목포에 내리자마자 어느 젊은 여성이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와서 지금도 기억이 뚜렷한데 저 소설 쓰는 한강이에요. 한승원 작가의 딸이고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선생님 대학 후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때 한강시를 이틀 동안 보았는데 그때 텀텀이 커피 샵에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행사와 행사 사이에 시간이 남았을 때 60, 70대 원로는 원로끼리 앉아있고 40, 50대 중기는 중견끼리 앉아있고 20, 30대 신진은 신진끼리 모여서 담화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한강시는 지극히 겸손했고 예의가 발랐고 또 그리고 주로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총명했습니다. 25세의 인상적인 재원이었다 하는 것이 저의 뚜렷한 기억입니다. 그게 1995년이었습니다. 또 2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40 넘은 나이에 진주교육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진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진주 생활
한 2년 남짓 했을 때 2000년이었습니다. 밀레니엄 5년이었죠. 그때 써놓은 단편소설 하나 있어서 신춘문예에 투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글을 다듬고 있었는데, 과연 이 참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신춘문예에 소설을 내도 되겠나, 이게 고민 좀 하다가 한번 내봤어요. 뭐 떨어지겠지 하면서 내봤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당선되었습니다. 2001년 신춘문예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말에 심사 한 분이 한성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이름으로 본명으로 투고한 것이 아니라 가명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현으로 했습니다. 왜 이현이냐? 진주시 이현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선되면 다시 본명으로 보통 돌아가는데, 저는 송이현으로 해서 그 작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송이현이라고 하는 일명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한 열 몇 차례 글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저는 소설집을 냈는데요. 이 소설집을 낸 것의 그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4년 전에 한성원 선생이 신춘문예 당선시켜준 일과, 또 40년 전에 당신의 집으로 오라 해서 저한테 강의를 하고 자료를 건네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당선작인 꽃이한 부는 율포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원 선생님을 그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뭐 말은 했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소설가로 입문케 해준 무슨 서성 같은 분이다. 그 옛날에는 문단에서 당선시켜주고 뭐 이런 분을 꼭 서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사제지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도제식 문단의 간섭, 요즘은 그런 게 좀 별로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섭들라 하면 나를 소설가로 만들어준 서성 같은 분이다. 그리고 2009년에 남해 유배문학 작품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심사위원으로 같이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사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상식에 와서 한성원 선생께서 시상식 때 특강을 한 것은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무튼 그때 남해에서 제가 또 인사를 하다 아주 정중하게 드렸는데, 물론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과 더불어서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라서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한성원 선생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최고의 다작가입니다. 이 사실은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연하게 이병주 소설가를 가장 다작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병주 선생은 27년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성원 선생은 지금 올해로 58년이고 또 플러스 알파 살아 계시니까 뭐 68년이 될지 78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책 여러 권 냈습니다. 시집도 내고 뭐 제가 알기로는 소설집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다작가는 김윤식 선생도 계시지만, 김윤식 선생은 작가가 아니고 비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시인으로, 소설가로서, 수필가로서, 희곡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가장 방대한 작품을 생산한 분이 있다면 이것은 한성원 선생이고, 이복공 그 가까이 된다 하는데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중복되는 거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전집을 낸다면 100권 정도는 될 겁니다. 100권의 그 전집을 누가 내줄 겁니까? 그러니까 전집을 낼 수 없는 그런 한 200권 되는 책 중에서 최초의 책이 이 책입니다. 한성원 창작집.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1972년에 나온 책이고, 이게 한성원 선생의 첫 번째 저서 창작집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표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권 정도의 책을 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작품을 내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적으로 소외된 감이 있다. 물론 1급 작가는 1급 작가가 맞습니다만 비평적으로는 좀 소외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설사를 보는 시각의 틀을 근대성과 리얼리즘의 패러다임에서 이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틀을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은 김윤식 선생이다. 그런데 근대성과 리얼리즘에서 벗어난 한성원 작가의 작품 소설 세계는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 현대소설사에서 그 대표적인 작가군을, 주류의 작가군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최인훈, 박완서, 이청준,
황석영, 또 그리고 조정래, 이문구 이런 작가들이 줄을 형성해 왔단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한승원 선생이 재평가돼야 된다. 한승원 선생은 근대성과 리얼리즘보다는 근대성을 성찰하고 리얼리즘보다는 리얼리즘과 조금 거리를, 물론 리얼리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리얼리즘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표적인 것이 불교, 한, 민속,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근대성과 리얼리즘의 타고 틀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았는데 앞으로는 재평가되어야 마땅하고요. 아버지와 딸은 내가 보니까 제 주관적인 인상입니다만 서로 달라요. 아버지는 말하기형이라고 하면 딸은 듣기형이고, 아버지가 다작형 작가라고 하면 딸은 과작형 작가고요. 아버지가 장광설을 펼친다 하면 딸은 뭐랄까 속삭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투나 문체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판소리 소리꾼에 준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딸은 싱어송라이터와 같은 그런 인간형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뿌리라 하면 딸은 꽃이라고 그렇게 대비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측면보다 공통된 측면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공통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또 비평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성원 일가의 그러니까 한강 가족과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스쳐 지나간 인연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딴에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아닌가 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도 재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